김성대 교수님께서 원장님들께서 진단과 진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을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형이상학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고, 제가 해드린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돈이 나오고 그런 형이하학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얘기. 물리치료와 보험 청구를 별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나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용어인데 물리치료라는 말이 또 원장님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주최 측에서 전해주신 용어를 그냥 썼지만, 원래 원장님들께서는 물리치료라는 말 용어를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정식 용어는 축도합관절 자극요법이에요. 줄여서 자극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쓰시고, 왜냐하면 이게 의과와 치과의 차별화이기도 하거든요. 그 치과에 가서 턱관절 치료를, 지금은 인식이 정말 좋아졌는데 왜 턱관절 치료를 치과에서 하냐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차별화를 위해서도 이런 점이 좀 안타까운데 자극요법이다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세하게 써봤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쓰면 우리 원장님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쓴 의도는 뭐냐 하면,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면 진단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치과 치료는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진단이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치료가 어렵죠.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원장님들의 치료, 그렇죠? 얼마나 프랩을 잘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숙련되는 과정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턱관절 장애는 치료도 쉽지는 않지만 진단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건 이제 그 이전에 강의하신 우리 김성태 교수님께서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의 보험 파트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아까 뵙고 이 책 개정판을 왜 안 내시냐고 좀 여쭤봤는데, 턱관절 장애에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지만 쉽게 풀어 쓴 책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지금 사지 마시고 개정판이 나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쉽게 풀어 쓰시고 이대로 따라하면 되도록 잘 쓰셨습니다. 보험은 제가 썼었는데 지금 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걸 쓸 때가 거의 한 5, 6년, 7년 이상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정과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진찰을 하시고 분석 검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분사신장요법, 턱관절 디스크가 빠지면 맞추는 고착해소, 만약에 입을 못 다문다면 탈구 정복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 물리치료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축도합관절 자극요법이 정식 용어인 초음파를 하거나 저주파를 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가나다로 나눠져 있죠. 그게. 그리고 교합장치를 착용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 잘 안 된다고 하면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한번 강의를 해드려 볼 거고요. 일단 건강보험의 기본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나오는 어려운 말은 다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여러분이 돈을 받는 건강보험 수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예를 들어 2024년 치과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15,990원입니다. 15,990원인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점수당 단가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원래는 15,992.64원이지만 끝단위가 5원이 넘어가면 반올림이 되는 거고 5원이 안 되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96.0원이라는 것, 이 166.59점은 거의 불변이에요. 처음 정해질 때. 상대가치 정해질 때. 하지만 그 옆에 붙은 96.0원이라는 점수당 단가는 이렇게 매년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한 후에 발표를 해서 고시죠. 그게 고시.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원장님 지금 요번에 많이 올랐거든요. 96.0원으로. 근데 원장님들 보험수가 협상을 하고 타결이 될 때 관심 있게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몇 점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원장님들의 수입이, 그냥 원장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연도에 100만 원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엄청 중요한 거죠. 내가 노력도 안 해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노동자 단체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그 앞에 가서 다 저기 머리띠 두르고 난리 쳤겠죠. 빨리 올려달라고 저기 살벌한 분위기 연출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의사들은 제가 볼 적에는 아직 살기 힘들지 않은 거죠. 네. 누구도 거기 가가지고 나 이거 안 올려주면 죽겠다 이런 사람은 아직 없어요. 이런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2013년부터 이걸 재기 시작했거든요. 2013년에 73.8원이었어요. 지금 2024년에는 96.0원이고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연평균 인상률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2.73%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원장님들 임플란트 수가 같은 경우는 2013년 대비 지금 얼마나 올랐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건강보험은 적지만 꾸준히 매년 올려줍니다. 작년보다 내려가는 일은 없어요. 임플란트는 거의 역주행하고 계시잖아요. 역주행. 네, 뒤로 하고 있죠. 뒤로. 예,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많은 원장님들이 보험이 안 되면 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원장님들께서 어떤 수가를 비보험으로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뒤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것을 법정 비급여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원장님들이 진료록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까지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예요. 원장님들의 자유가 전혀 없어요. 원장님들은 건강보험법에 죄송하지만 노예입니다. 노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그 법을 어기면 범죄자가 되니까요. 그 법이 맞고 틀리고는요.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법을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이걸 어떻게 하면 원장님들께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쉽게 떠올린 게 이제 치석 제거. 원장님들 연일의 치석 제거 많이들 하시죠? 저는 연일의 치석 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만약에 우리 치과에 연일의 치석 제거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희 치과에 경기 공보가 올리고 직원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왜 연일의 치석 제거를 하면 안 되는지를 환자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동의서를 받고 연일의 치석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치석 제거란 치주 치료의 전처치이고 치석 제거를 한 다음에 치주 치료를 꼭 해야 된다. 이 교육을 엄청 열심히 시켜요. 그래서 저희 치과는 연일의 치석 제거가 원래 저희가 턱관절 치과가 50%가 넘으니까 거의 다른 치료는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지만 연일의 치석 제거를 1년에 2개, 3개 할까 말까 합니다. 연일의 치석 제거 하러 왔다가 우리 치과 와서 설명 왕창 듣고 치석 제거하고 치근 활tek술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강한 분들 있죠. 강한 분들. 나는 오늘 딱 이거 하나만 하고 절대 다른 거 손대지 말라.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조차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석 제거하면 다 보험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구강보건 증진 차원의 정기적 치석 제거는 비급여입니다. 이 법조문을 그대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원장님들. 제가 이 얘기를 들었더니 어떤 원장님이 저보고 장난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구강보건 증진 차원의 정기적 치석 제거가 어디 있냐.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보험과 비보험을 우리는 법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법으로 어떻게 정하느냐? 건강보험법 규칙의 제9조에 별표 2에 보면 비급여 대상을 쭉 정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느냐? 본인이만 건강검진이 일단 비급여입니다. 이 문구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원장님들. 글자 하나하나 잘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구취 제거, 치아 착색 물질 제거, 구강 보건 증진 목적,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만약에 교정을 하신다면 교정 목적의 치석 제거도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따가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교정 진료를 하는 날 치석 제거를 하잖아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심평원하고 한판 붙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한판 붙을 위험성을 다 제거해 가시는 게 원장님들의 안녕과 피곤하잖아요. 다 내야 돼요, 원장님들. 왜 심평원과 안 싸우는 게 좋느냐? 그 싸우는 과정에 원장님들이 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원장님들께서 기존에 내가 진료 기록부 완벽하게 적고 계신다고 자신하는 분 계세요? 나 정말 나 100% 진료 기록부 완벽하게 적고 있다. 나 본인 부정은 100% 완벽하게 받고 있다. 진료부에 서명 완벽하게 하고 있다. 100% 자신 있는 분들은 심평원이랑 막 싸우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나는 약간 마음에 캥기는 게 있다. 그러면 안 싸우는 게 좋죠. 그죠? 자, 이제 교정은 그런데 여기 보면 떡하니 구강보건 증진 목적의 시석 제거라는 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또한 제가 이가리를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가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보험은 두 가지로 결정이 되거든요. 첫째는 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말도 길죠. 참, 법이라는 게 이래요.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3부에 보면
햄이 비급여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여기 없으면 보험도 아니고 비보험도 아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돼요. 예를 들면 언제든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내가 임플란트 진료 목적으로 CT를 찍으면 이 CT는 보험인가 비보험인가? 이게 이제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잘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네.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험 시책상, 비용 효과성.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써놓은 건데, 사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의 원리상으로 보면 보험이 절대 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한 개 가격이 얼마인가요? 어쨌든 지금 보험 임플란트 하셔서 보험 임플란트가 얼마죠? 아마 그거 알고 계시는 분들 별로 없을 텐데 저도 죄송한데 계산 안 해보고 왔네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132만 원 정도 합니다. 원장님.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원장님들께서 쓰시는 고정체를 얼마에 사오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도 참으로 이 우스꽝스럽고 한심한 것이 예전에 임플란트 회사에서 원장님들께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일부 임플란트 회사에서 이 덴티스트는 안 그러셨죠? 일부 임플란트 회사에서 어떤 짓을 저지르느냐. 원장님들께 임플란트를 보험 임플란트는 상한가로 공급을 하고 비보험 임플란트는 그냥 원장님들이 할증해서 사던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런 이상한 일을 저질렀죠. 설마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들. 그렇게 사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냥 원장님들께서 할증으로 산 가격 그대로 단가를 적어서 그 비용을 받으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하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된 게 다 그것 때문에 된 겁니다. 예. 죄송한 얘기지만 협회 높은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고 싶어서 된 거예요. 그분이 하고 싶어서 협회를 쪼았어요. 빨리 하라고. 심평원도 쪼고. 그래서 그 수가로 간 거예요, 원장님들. 지금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여기 임플란트 보험 수가에 불만 계시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걸요? 근데 처음 보험화 됐을 때 2014년 불만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불만이 없으시지만. 근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수가로 그래도 될 수 있었던 건 그분이 원하니까. 네. 그런 경우 아니면 안 됩니다, 보험으로. 지금 제가 이 돌아가는 걸 보면 임플란트를 4개를 보험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언제든 임플란트를 보험을 4개로 늘리면 어떤 작업이 수반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지도한 건 없는데 제가 1분 안에 빨리 이건 언제든지 근데 아시는 게 정말 좋아요. 임플란트를 4개로 늘리려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건요. 현재 임플란트의 현행 통상 수가가 얼마인지 조사하는 작업부터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원장님들 정말 보험 임플란트보다 원장님들이 받으시는 비급여 수가가 비쌀 거라고 자신하고 계세요? 다 평균 내면? 전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 수가가 대폭 깎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재 임플란트의 보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저희한테 유리하게 되기는 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지하철에서 광고 보십시오. 임플란트 130만 원 받겠다고 광고하는 치과가 어디 있습니까? 황당한 가격들 많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일의 치석 제거를 했더니 실제로 삭감 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의 진료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 자세하게 적으셨어요. 여기 보세요. 뭐 충치가 어디에 있고요. 뭐 8번이 협축경사 돼 있고 엄청 많이 적으셨는데 지금 이분이 안 적으신 게 딱 하나 있거든요. 뭐를 안 적으셨냐? 여기 보시면 이 좀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쯤 줄에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FMSC 연일의 동의서 받음이라고만 쓰셨어요. 이 긴 차트 내용 중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하면 조정이 됐거든요. 조정이 된 다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 기각이 됐어요. 이의 신청 기각을 한 다음에 보통 거기서 멈춰요. 근데 이분은 심판 청구라고 더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 그 기각이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료기록부상 치석이 있음 외에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치석 제거 저닥을 감액 조정하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이를 강신하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치석이 있는 경우 증상 없이도 잇몸질환이 있을 수 있어 치석 제거를 할 수는 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환자 본인이 느끼는 지각 증상은 없어도 치주질환 처치로 치석 제거가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의 진단된 치주 증상 및 소견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치석 제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자, 보통 이렇게 적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희 까놓고 얘기해서 보통 이렇게 적지 않으세요? 진료 기록부에. 이 환자가 왜 치석 제거가 필요한지 정말 적으세요. 잇몸이 부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치석 제거만 적으면 그게 바로 구강보건 증진 차원의 정기적 치석 제거입니다. 원장님들 진료 기록부에 무수히 많으실걸요? 그냥 치석 제거만 적으신 거. 그러니까 심평원이랑 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털려야 돼요. 나중에 싸우고. 아니면 이걸 잘 적으시거나. 두 번, 자, 이 옆에 보시면 제가 조금 낮게 적어놓은 게 있고, 근데 환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또 검진 원합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검진 원한다는 환자분 만나면 또 촉을 단단히 세우셔야 됩니다. 환자분한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환자분은 검진의 대상이 아니고 검진이란 질병이 없는데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고요. 예, 이분은 질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병이 있다는 진술을 들으신 다음에 그걸 CC에 적어서 검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질병 치료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전환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파노라마를 찍어서 판독사견을 적으시고 엑스레이는 단순한 그냥 우리가 뭐 찍어서 숟가락 올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진료를 한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석 제거를 할 때도 좀 길게 적었지만 짧게 적으셔도 돼요. 치은 출혈, 부종. 어쨌든 내가 치석 제거를 해야 되는 그 질병의 현증이라고 하죠. 그 현증이 한 글자라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진료를 할 때도 꼭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병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턱관절 장애는 질병명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이제 한 가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걸 이제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만 시간이 되면 요거 설명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이제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턱관절 장애가 아니라면 자 여기 제가 써놨는데 턱관절 장애라면 아까 보신 것처럼 측두합장애 분석 검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파노라마 턱관절 촬영이 가능하고 CBCT가 가능하고 측두합관절 자극요법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3차 식용통이다.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겠죠. 턱의 탈부. 턱의 탈부 같으면 상병면이 달라요. K07.6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S03.0이거든요. 이런 경우 원장님들이 측두합장애 분석 검사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병명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에 환자분 주소가 저 이를 갈아서 이 가는 거를 치료하고 싶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를 CC에 적혀 있는 이 순간 비급여죠, 비급여. 비급여입니다, 이 환자는. CC에 딸랑 나는 다른 데 아픈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말은 안 적혀 있겠죠. 난 이 가는 것만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엑스레이 촬영부터 치료까지 다 비급여예요. 이제 이가리가 비급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코골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를 간다고 주소가 적혀 있으면 다시 환자분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를 가는데 뭐 이가 뻐근한 것 같기도 하고 턱이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증상의 여부를 적어주셔야 그 다음에 턱관절 환자로 전환이 되고 내가 턱관절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턱관절 장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상병명 원장님들이 이제 파노라마를 촬영하거나 환자분 임상 증상을 보고 진단을 파노라마를 찍으면 파노라마의 상병명 기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재를 할 것이냐. 제일 흔한 게 내장증인데 일단 입을 잘 못 벌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입을 못 벌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턱관절 디스크가 전방병이 됐기 때문이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태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을 해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이게 뭔지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원래는 관절 원판 병이라고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게 보험에서는 턱관절 내장증이고 상병기호는 K07.60이라는 거죠. 네, 이런 개구 제한, 그 다음에 디스크가 빠진 쪽으로 입을 벌리는데 틀어집니다. 그쪽으로. 그걸 L커브를 그리는 디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딱딱한 종말감을 보입니다. 네, 예전에는 다 보여드렸는데 요즘 하도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게 심해서 이제 입을 보면 딱 입을 왼쪽으로 틀어서 벌리죠. 일부러 입을 틀어서 벌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측 내장증이게 거의 확실하죠. 하악과도를 만져보시면 하악과도의 활주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아시지 않나요? MRI를 찍으면 확진이 되지만 MRI를 찍긴 굉장히 곤란하지만 비용이 워낙 많이 비싸기 때문에 또 다른 병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MRI를 찍지 않고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관절원판이 전방 정리되어 있는 걸 MRI를 찍으면 확인을 할 수 있죠, 쉽게. 하지만 MRI를 안 찍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턱관절 잡음입니다. 이건 대부분 치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통증도 없고 기능장애도 없는데 턱에서 소리만 난다고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원장님들이 덜컥 나 이 소리를 치료해주겠다 하시면 또 안 되는 거죠. 이 치료가 안 됩니다, 원장님들. 치료가 안 돼서 환자분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턱관절의 탈구가 S로 시작했잖아요. S03.0. 그거는 이제 원발성. 한 번도 턱이 빠진 적이 없는데 처음 빠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아탈구거나, 그러니까 빠졌다 들어갔다 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한 번 빠진 적이 있는데 또 빠졌다. 그러면 그때는 또 턱관절 장애가 돼요. 웃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임상 증상은 이분 보시면 담을 때 보세요. 담을 때. 그렇죠? 지금 탈구가 됐다가 아탈구죠. 이게 전형적인 아탈구 증상입니다. 지금 보셨죠? 이런 분들을 임상에서 실제 만나면, 그러니까 실제로 원장님들이 치과 진료를 하다가 만나시게 돼요. 그때 이제 살짝 얘기를 미리 해주시고, 치과 진료 후에 턱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보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진료 기록부에 적어두는 거랑 환자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치과 진료를 했는데 나중에 환자분이 턱이 정말 빠져가지고 이걸 못 다물거나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게 알고 계시면 환자분 좀 주의사항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티큘라 에미넌스를 하악 과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한,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절염도 아니고 내장증도 아니고 탈구도 아닌데 턱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가 아픈 거겠죠,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앵키로시스나 어드헤전이나 해서 하악 과도와 측두골이 붙은 경우. 이 진단명은 원장님들이 그렇게 쓰실 일이 별로 없고요. 아까 맨 처음 나온 내장증, 그 다음에 턱관절의 통증, 그 다음으로 원장님들이 많이 진단하게 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죠.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오면 원장님들께서 직접 진료하는 걸 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교합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시는 게 좋겠지만 진단은 CT를 찍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피질골이 불분명해 보이는 게 혹은 앞으로 볼 변형이 일어나는 게 보이죠. 오스테오파이트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저작근의 장애입니다. 근육 문제죠, 근육 문제. 이것도 세부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다 뭉뚱그려서 그냥 저작근의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턱관절 장애,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걸 설명하자면 굉장히 또 길어지는데 일단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는 중추성 감작이라고. 중추성 감작이란 무엇이냐면 이것도 설명이 길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들이 볼 때 이 환자분이 턱관절이 별로 아플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관절염도 없고, 그죠? 내장증도 없고, 근데 환자분은 자꾸 와서 턱관절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중추신경 감각, 그러니까 메인 내 신경 말초신경에서 뇌까지 신경을 릴레이 시켜주는 중간신경 혹은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긴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분을 만나면 신속히 원장님들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잘 못 봐요. 이런 분은 저한테 보내주는 것도 사절이고 저기 대학병원 권위 있는 교수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을 보시면 턱관절 장애 괜히 했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우려를 빨리 하는 게 좋죠. 굉장히 많지만요. 진단 가치가 굉장히 많지만 원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사실 파노라마를 어떻게 잘 찍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첨부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 찍고 어떻게 첨부할 것인가, CT를 어떤 경우에 찍고 어떻게 첨부할 것인가, 분석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분사신장, 고착해소, 자극요법. 사실 이 정도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돼요. 이거 이외에 할 일이 생기면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외에 할 일이 생기면 저도 보냅니다. 어떨 땐 제가 개원이라는 게 굉장히 당연스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 더 이상 보낼 데가 없잖아요. 보낼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굵은 글씨로 쓰면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원장님들 퀴즈를 한번 내보면, 이 중에 원장님들, 왜 이것만 제가 금색으로 했을까요? 여긴 노란색인데요. 1, 2, 3, 4, 5. 6번만? 이제 다 아실 텐데 아마. 6번만 별도의 판독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1, 2, 3, 4, 5는 진료기록부에 원장님이 판독 소견을 쓰셔도 됩니다.
저조차도 잘 못합니다. 원장님들 정말 파노라마 찍고 찍은다 사진 찍으면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다 쓰십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미리 감히 말씀드리면요, 나는 판독소견을 그렇게 잘 쓸 자신이 없다. 그럼 원장님들 턱관절 장애 잘못 입문하시면 턱관절 장애를 입문해서 내가 축도합관절요법 치료를 하고 딱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평원 심사 담당자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한 번도 안 했던 치과가 하면 아주 호의적으로 원장님들을 바라볼까요? 아, 이 치과를 격려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뭐 굉장히 긴데 어쨌든 제가 녹색 친 것만 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어떻게 적어요? 대부분 두 개만 적죠? 적더라도 파노라마 쓰시고 그 옆에 뭐 방사선 투과상 그것도 잘 안 적는 경우 많아요. 그냥 뭐 매복치. 그런데 여기 보면 판독소견서에 뭘 써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자 이렇게 많은 걸 적어야 돼요. 원장님들.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이 6개를 적어야 되고 환자 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분위기 아세요? 제가 녹색으로 해놓은 건 생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길지만 원장님들 요것만 배우세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의욕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걸 다 적으라고?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이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가면 좋겠느냐? 원래는 이런데 원장님들 법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저희를 한번 잡으려고 작정하고 잡잖아요. 저조차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봐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게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들 별지에 판독소견서에 적는 거랑 진료기록부에 적는 거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형식만 없이 내용만 적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원래 이런 식인데 제가 오른쪽에 아주 간략하게 적은 걸 적어놨거든요. 파노라마, 검사명, 그 다음에 판독일시만 썼어요. 이 판독일시도 만약에 원장님이 진료기록부에 진료일시를 썼다면 안 쓰셔도 돼요. 진료일시를 근데 쓰셨어야 돼요. 진료일시를. 근데 내가 진료일시를 확실히 썼는지 안 썼는지 자신이 없으니까 쓰세요. 판독일시를. 판독일시를 쓰고 그러니까 촬영일시를 쓰고 판독일시는 왜 안 썼죠? 촬영일시가 판독일시니까. 같으니까. 그 다음에 소견, 결론. 이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쓰셔야 돼요. 치과에 나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독이도 원래 써주는 게 좋아요.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전자차트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진상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심판으로서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명, 소견, 결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잡죠. 나머지는 시비를 안 걸죠. 그러니까 이 검사명, 소견, 결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써주셔야 됩니다. 써주셔야 되고 내가 진료일시를 확실히 정지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옆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전자서도 보면 쓸데없이 자세하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만 쓰시면 돼요. 몇 분은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쓰라고 안 했어요. 근데 쓸데없이 몇 분을 써줍니다. 또 진료기록 전자서도 업체들 보면. 제가 사용하던 진료 그 전자서도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판독 일자라고 해놨습니다. 판독 일자. 지금 제가 강력 항의해서 고쳐놨어요. 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시를 아예 안 쓰고 있어요. 대놓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밑에 타이핑해가지고 썼었습니다. 하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전화해서 난리를 치고 했더니 지금은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들 판독소견서를 보실 때도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판독일시, 검사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검사명, 결론, 소견, 판독이. 이건 판독이 있죠. 여기도 없네. 또 이게 원장님 여기 병원명, 주소 이런 건 하나도 소용 없어요. 이런 거 쓰라고 안 했어요. 이건 아주 불편합니다. 판독이가 들어가겠죠. 판독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는 판독이. 이런 구성 요소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알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게 제가 자세히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오늘은 원장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 턱관절 장애 건강보험을 1시간 반 만에 다 알려드린다? 이거는 아까 앞선 강의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빨리 지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눈을 띄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는 게 좋지 이걸 다 하실 수는 없죠. 자 그러면 파노라마 이제 저희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파노라마 일반에서는 턱관절 장애 환자분이 오면 파노라마 일반을 찍고 파노라마 특수 중에 앞관절을 찍습니다. 보통 이 두 개는 그냥 루틴으로 찍어도 심판원에서 아무 타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적응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도 다 법으로 고시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소견을 어떻게 적으면 좋겠느냐?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지 마시고, 특히 턱관절 환자가 왔는데 내가 거기다가 매복치를 판독소견을 쓴다. 이건 제가 권하고 싶지도 않고 부정적이에요. 판독소견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판독소견도 미니멈으로 최소한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매복치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환자는 원장님들께서 매복치를 발치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재진이 됩니다. 매복치 진료를 하시면. 제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진료기록부에 딱 쓸 것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쓰지 마세요. 곡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충치를 3개를 진단받고 그 충치를 1년 후에 치료해도 재진이다 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사실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쓰실 때. 좀 더 간단히 쓰면, 제일 간단히 쓴 거예요, 언니들. 제일 간단히. 파노라마 찍고 촬영 판독일 쓰고 소견 결론 판독일. 이 정도는 쓰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제일. 자, 이분은 지금 잘 보시면 하악 과도의 활주 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써주면 됩니다. 활주 제한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비종복성 내장증. 소견 결론입니다. 네, 그 다음 분석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CBCT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T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은, 이걸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턱관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예전에는 CBCT의 적응증이 매복치만 찍을 수 있다고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은 완전 매복치, 완전 매복 발치술 관련, 이것도 지금 논란을 없앤 거예요, 원장님들. 이제 앞으로는요, 매복치가 있을 때 원장님들께서 매복치 발치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면 CT를 못 찍는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여기 떡하니 완전 매복 발치술 관련이라고 써놨잖아요. 발치 안 할 거면 찍지 마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제3대구치 치근이 하치조관이나 상악동과 겹쳐 있을 때. 여기 매복치라는 표현이 없죠. 그 원장님들 정상 맹추란 8번이에요. 그런데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상악동과 겹쳐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CT에 적응증이 된다는 겁니다. 찍고 판독서에서 쓰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맨 처음에 이렇게 청구하면 보자고 하겠죠. 잘 써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턱관절로 넘어가서 골관절염이나 과도 형태 이상이 있으면 CT를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비급여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CBCT를 촬영하고 이것을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많았습니다. CT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급여를 할 수 있다는 고시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 비급여를 할 수 있다는 고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CT 자체를 비급여로 받으시는 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떤 운영의 묘를 쓰면 되느냐? 임플란트가 비급여잖아요. 그럼 임플란트 진단도 비급여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진단이란 말을 꼭 쓰십시오. CT를 찍고 비급여로 받고 싶으면 임플란트 진단, 가로 열고 CBCT 촬영 이렇게 쓰시면 거의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BCT는 일반이 있고 3차원이 있어요. CBCT 턱관절 찍고 3차원 청구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얘기하면 복잡한데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일반으로만 찍어야 된다고 알고 아마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뭐 학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서 선생님께서 잘 설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 일반 환자가 왔을 때 파노라마에서 잘 봐주세요. 파노라마에서도 보이는 경우 많아요. 근데 원장님들께서 치아만 보시다 보면 넘어가요. 파노라마에서 하악 과도의 모양이 이상하거나 과도가 평평해지거나 혹은 침식이 일어나서 울퉁불퉁해지는 경우에는 환자분께 한 거 언급해 주시면 그게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턱관절 환자를 많이 보는 진행길입니다. 그게 쌓이게 됩니다. 네, 측도학 장애 분석 검사를 했겠죠. 아까와 같이 이렇게 파노라마를 찍고 만약 하악 과도의 이상이 보이면 환자분께 CT를 동의를 구한 다음에 CT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 검사를 하게 되겠죠. 혹은 분석 검사를 먼저 하시는 치과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석 검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예 분석 검사지 이걸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아군동 측정 분석 검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을 얼마만큼 벌리고 입을 벌릴 때 개구 경로는 어떻고 벌릴 때 아프고 벌릴 때 소리 나고 이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고시에 다 있습니다. 뭐뭐뭐뭐를 적으라고. 예. 그 다음에 부학내 교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클래스 1, 2, 3, 그 다음에 교합을 할 때 전체 치아가 골고루 닿느냐 안 닿느냐. 그 다음에 잘 아시잖아요. 소위 CR과 CO와의 차이, 측방 운동할 때 캐나인 가이드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돼요. 그게 대부분 전산도 업체도 그렇고 그런 구성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에 따라서 써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두 가지 촉진을 합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죠. 그러니까 측도학장애 분석 검사는 아군동 측정 분석, 아군동 측정 분석 검사, 그 다음에 교합 검사, 그 다음에 관절 촉진, 근육 촉진, 이 네 가지로 구성된다는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진단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개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쓰고 싶어요. 뭔가를 쓰는 게 싫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체크만 하면 되게 이렇게 차트를 구성을 해놓긴 해놨습니다. 자, 이제 진단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를 하셔야겠죠. 보험적으로 봤을 때 치료는 별도 인증이 필요한 게 있고 별도 인증이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별도 인증이 필요한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수가가 비싸거나 원장님들께 뭐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거의 이제 턱관절 환자를 보려면 어떻게 보면 아주 필수적인 진료예요. 그냥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진료인데 하필이면 이걸 인증을 받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인증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고, 그다음에 이건 인증이 불필요하긴 하지만 또 어떤 적응증을 갖고 있는지 알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단 약을 좀 주게 되죠.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지만 약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건강보험의 노예다. 이것도 원장님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약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처방하라고 다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따르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처방을 하거든요. 저는 이부프로펜을 주고 일반적으로 턱관절 통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에페리손이라고 하는 근이완제를 주고 이 효과는 불분명해요. 근데 이제 주는 거죠. 약이 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속이 쓰리다고 하면 이제 에소메제라고 하는 제산제를 줍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주죠. PPI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마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처방해야 된다더라. 혹은 양리적으로 기능은 아시겠지만 하셨을 텐데 이걸 건강보험적으로 풀어보면 또 혹은 만성 턱관절 장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중축성 담장이 일어나는 경우 원장님들께서 이런 약까지 처방하시는 걸 저는 절대 권장하진 않지만 알고는 계시는 게 좋습니다. 노트리틀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약 하나밖에 없어요. 일성신약에서 나오는 이 제약회사는 아무 관련도 없고요. 약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상품명 그냥 센시발로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 약들을 왜 우리는 처방할 수 있는가? 이부프로펜이야 통증이 있을 때 처방하는 약이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에페리손이라고 하는 근이완제는 어떻게 처방할 수 있느냐? 이 약에 식약처허가 사항이 여기서 이제 식약처허가 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식약처허가 사항. 우리가 처방을 하려면 식약처허가 사항에 그게 등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 아주 간혹 진통제 중에 치통 뭐 이런 게 없는 게 있어요, 원장님들. 그럼 저희 처방 못 해요. 간혹 있어요. 근데 관절염에만 처방할 수 있고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이따 나올 거예요. 근데 참 맞네. 이따가 나오네. 약소절이라고 제가 관절염이 있을 때 즐겨 처방하는 약도 거기 아마 치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이 두 개에 써도 된다는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못 씁니다. 못 쓰고 아까 말씀드린 이 근이완제는 여기 보면 이런 있어요.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위장약도 에스오메프레소를 어떻게 왜 쓸 수 있느냐? 지속적인 비스테로이드 소염진동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 이게 되게 좋은 문구. 죄송해요. 이 표현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약을 처방해서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은 아시잖아요. 제산제 하나 처방하려도 얼마나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산제 처방하지 마시고 다른 제산제를 처방하려면 알마벨 이런 거 처방하려면 상병명 따로 걸어줘야 돼요. 아시죠? 속쓰림 걸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삭감해요. 근데 이 약은 예방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예방. 속쓰림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은 뭐 상병이 어디 있어요? 예방의 상병이. 그러니까 내가 별도로 상병 안 걸고 그냥 소염제 처방할 때 환자분이 속 쓰리다고 하면 같이 처방할 수 있는 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TCA란 말은 사만성 항우울제 약자거든요.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선트 약자인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센시발, 노르테트린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은 보면 식약처 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식약처 허가 사항이 없을 뿐더러 제가 이 약을 처방하는 원장님들께서 처방하는데 왜 부정적이냐면 저조차도 이 설명이 약간 미흡하잖아요. 그러면 환자분, 특히 환자분 보호자분이 엄청 화가 나고 치과 찾아옵니다. 왜 내 딸한테 우울증 약을 처방했느냐?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냐하면 약국을 얻는 약사님이 지나간 말로 한 말씀 하십니다. 왜 치과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했지? 그 약사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엄청난 화살이 돼서 이제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이 우울증 약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 통증에 투여하는 약이라는 것을 꼭 환자분께 설명해드리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해서 원장님들은 처방을 전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어디 있냐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복잡해요. 원장님들이 이 노아미트릴이라는 약을 아무리 검색을 해서 해도 이 고시까지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식약처 가상 들어가면 처방 안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처방할 수도 있는 약이죠. 근데 우울증에 처방하려면 더 많은 용량을 처방해야 되고 통증적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이 약이 다른 정후증에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은 원래 우울증으로 개발된 약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죠? 고혈압약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발모제로 쓰이고 그런 것처럼 이 약도 우울증약으로 처음에 개발은 됐지만 지금은 턱관절 통증이 심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동의서까지 받고 그러시면 더 좋겠죠. 하지만 원장님들께서 안녕히 잘 지내고 싶고 내가 턱관절 장애를 메인으로 보지 않는다면 결코 권장하고 싶은 약은 절대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원장님은 무슨 약을 쓰세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이 있으면 저는 이런 약을 씁니다. 신기한 약이죠. 엔세드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오메프라졸을 두 개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하나로. 이거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낙소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 약 이름도 약 이름의 명명, 약을 좀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낙소졸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겠어요? 나프록센과 그쵸? S-오메프라졸을 자꾸 발음하다 보면 나프록소졸 이렇게 되는 거죠. 낙소졸. 그 다음에 이 약은 특이한 게 원장님들 그리고 S-오메프라졸의 복용법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약은 원장님들 식후 30분에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공복시에 먹어야 돼요. 공복시나 최소 식전 30분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치과약을 처방할 때 조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조차도 공복시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저녁 먹기 전에 먹으라고 얘기해주거든요. 아니면 취침 전에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원장님들 환자분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한 번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약, 특히 턱관절도 그렇고요. 막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턱이 너무 아프다고. 당장 어떻게 해달라. 그럴 때 쓰기 좋은 약이 울트라셋 세미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너무 발달돼 있어서 지금 한번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셔도 쭉 나옵니다. 울트라셋 세미. 울트라셋이 있겠죠. 여기 울트라셋 세미정이라고 써놓은 것 같으면 울트라셋이라는 약이 먼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울트라셋이라는 약을 써보고 너무 좋아서 주위에도 추천해줬는데 제 경우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주위 원장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약을 처방했는데 환자분이 밤새도록 토하고 난리가 났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약은 울트라셋 혹은 울트라셋 세미정이라는 약은 트라마돌이라는 약과 원장님 타이레놀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아세타미노펜 두 개를 섞어놓은 약이거든요. 그런데 아세타미노펜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라마돌이라는 약은 이게 마약은 아닌데 거의 준마약 진통제예요.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원장님들 마약성 진통제가 효과가 좋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는 어디에 작용을 합니까?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합니다. 말초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추신경계에 잘못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토 오심 반응이 생기는 거죠. 어지럽고. 민감한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울트라셋을 쓰다가 안 쓰고 그 절반 용량인 울트라셋 세미정을 쓰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좀 길어졌네요. 네. 이 정도 할게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원장님들이 저도 이제 옛날에 강의 들으러 가보면 이렇게 설명드리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치과 가서 이 약을 써보려고 하면 황당해요. 왜냐하면 약정에 보면 이 약을 처음에 네 알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진짜 돼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약을 네 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트라세정 한 알도 먹은 다음에 환자분이 토하고 난리쳐가지고 이게 두 알이 울트라세미정 한 알이거든요. 그래서 울트라세미를 바꿨는데 울트라세미를 네 알을 먹으면 울트라세를 두 알 먹는 거랑 같은 효과죠. 이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안 되고 맨 처음 한 알을 환자분 보고 일정 복용해 보라고 하고 대부분 거기서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더 안 먹어도 됩니다. 그 시기만 넘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한정 정도 더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정까지 먹어볼 수 있어요, 내정까지. 더 먹으면 안 돼요. 처음에 한정 먹는 겁니다. 약제는 내종을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지고대로 따라 하시면 환자분한테 거센 항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약이 진통제라고 하는 게 3층 효과거든요. 이부프로펜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아프대요, 환자분이. 혹은 처음부터 이렇게 주는 경우는 다른 치과에서 이미 진통제를 복용했어요. 그래도 아프대요. 그러면 울트라셋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러면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도까지 들어간 거죠. 더 이상 줄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이걸 먹어도 아프다고 그러면 원장님들 진짜 빨리 상급병원으로 보내야 돼요. 무슨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예, 제가 처방 사례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장애 약은 얼마나 오래 처방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구강내과학회나 교합학회나 이런 학회 가서 들어보면 원장님들 14일을 처방하라고 합니다. 14일을. 예. 이제 근데 그건 대학병원입니다. 제 여식이, 제 딸이 어렸을 때 소아과를 가보면 소아과 선생님이 약을 며칠 주냐면 하루치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걸 욕할 수도 있고 적극할 수도 있는데 개원과는 좀 다릅니다. 저는 개원과는 7일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일 처방을 하고 원장님들 바쁘세요? 바쁘면 14일 처방을 해주죠.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놓고 뜰 새가 없고 그게 대학병원이에요. 그게 대학병원. 근데 나는 일주일 후에 환자를 충분히 케어해줄 수 있다. 그러면 7일치를 주고 7일 후에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분이 오십니다. 14일치를 주면 일주일 후에 안 오십니다. 이제 이분은. 약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턱을 잡고 원장님들 물리치료만 해가지고는 만약에 원장님들이 정말 턱관절 장애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거. 또 이거. 그러니까 스트레칭해서 입을 좀 벌려주고 디스크를 맞춰주는 능력이 좀 있으신 거랑 물리치료 해주는 건 뭐 사실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달라요. 일단 치과에 와서 입을 벌리나 못 벌리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을 못 벌리는 환자를 만났을 때가 사실은 원장님 기회입니다. 기회. 그 환자야말로 제가 원장님들께 적극 보라고 추천해드리면 환자 자신이 느껴요. 다른 데 가서 못했는데 여기 와서 입을 벌렸단 말이에요. 다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 분사신장은 이제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근육의 문제죠. 교근이 있겠죠, 원장님들? 관골과 하악골 사이에 교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근과 측근이 있겠죠. 관경근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볼까요? 제가 다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신기하게 입을 못 벌리던 환자분이 이제 이 역자극이죠, 일종의. 잔뜩 긴장해 있어요. 근데 누가 차가운 걸 탁 뿌려요. 잠깐 놀라면서 그동안의 긴장감이 잠깐 상실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입을 쫙 벌려주는 겁니다. 뿌리고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잘 없는데 45cm는 어렵게 하지 마시고 45cm는 약 이만큼입니다. 내 팔끝부터 내 팔꿈치 정도까지 그 정도 거리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겨냥해서 뿌리시면 되고 눈이나 귀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시고 벌려주시면 이렇게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눈에 들어가면 여기를 아예 뭘로 붙여주거나 초보 때는 하여튼 여기 눈과 귀를 꽉 막고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고착 교수들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걸 겪어보면 옆에서 지켜보던 환자 보호자, 학생이 많잖아요, 턱관자가. 환자 보호자가 더 놀래요. 입을 못 벌리고 낑낑대다가 치과 가서 갑자기 벌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탄하게 치료 과정을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일로 입이 틀어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턱관절이 비정부가 내장증이 생긴 거죠. 임상적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걸로 진단이 된 거예요. 초반에 치과가지고. 그래서 좌측 6번, 7번에 제가 어금니 쪽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누르고 이완측 반대측 변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일 이제 보람 있고 기분 좋아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분사신장을 같이 해야 잘 됩니다. 그냥 내가 턱에 손잡고 당기면 환자분이 전혀 안 따라오겠죠. 아,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마취를 하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비관적 탐구 정보술은 다 아시죠, 이거? 이거는 고착해소의 역순이에요. 벌렸는데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 넣어야죠, 뒤로. 고착해소를 잘하시면 비관적 탐구도 잘하시고, 만약에 탈구가 돼서 왔는데 이제 봐주고 싶잖아요. 맨 처음에 한 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극요법을 시키세요. 자극요법 하다가 자기가 맞춰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다시 하시면 대부분 잘 됩니다. 힘만 빼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못 빼서 문제가. 이거는 넘어갈게요. 시간도 없거든요. 네, 이항요법이라고 하죠. 네, 이항요법. 저희는 측도합 관절 자극요법. 그러니까 저희는 물리치료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들 이 측도합 관절 자극요법이 얼마나 잘 만든 거냐 하면 이항요법은 원장님들 의사가 이항요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MD는 이항요법을 못해요. 이항요법은 물리치료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꼭 써야 돼요. 그리고 물리치료사 한 명이 하루에 몇 명을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아마 그거 모르실걸요? 저희가 측도합 관절 자극요법을 하루에 100개를 할 수는 없죠.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50명을 하루에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물리치료사 한 명당 30명 환자밖에 못 봅니다. 그럼 하루에 30명 넘어가잖아요? 그럼 한 명 더 채용해요. 그러니까 이걸 엠드 선생님들 잘 몰라요. 혹시 저 집에 배우자분을 엠드 선생님이 있으면 아 오늘 세미나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배우자분한테.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모르시는 게 좋고 저희한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내가 직접 해야 되냐? 그럼 해야죠. 그럼 어쨌든 누구 시키시려고? 이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하시는 걸 옆에 계속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대주고 위치 시켜주고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속 봐주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동 걸어줄 때는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기 싫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거 나 못하겠다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 내가 치과에 갔는데 원장님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걸 다 하고 와가지고 청구를 계속해서 그걸 10번, 20번을 했다. 나중에 환자분이 항의했다.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겁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 분석검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분석검사를 하시려면 협회에 자료를 내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협회비를 안 내시면 잘 안 내주시겠죠? 저는 잘 몰라요. 저도 옛날에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네. 여기로 전화해서 하시면 친절하게 안 내주실 거예요. 그 오늘 아마 이수증을 받으실걸요? 그 이수증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 교육증명. 네. 그 다음 인정 신청서는 거기서 잘 안 내주실 거고요. 네, 협회비 안당증명.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원장님들. 옛날에는 심평원에 직접 서류를 내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내시면 협회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 겁니다. 치과의사 협회에서. 네, 신청서 내시고 그 다음에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협회에서 안 해주는 게 뭐냐면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소위 그 자극요법의 장비 하나는 의료장비 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의료장비 신고가. 원장님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광중압 복합 레진 치료를 하려면 뭐가 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광중압기. 설마 이거 모르시는 분? 광중압기가 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극요법을 청구를 하려면 자극요법 장비 중에 한 대는 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요새 이제 판매하시잖아요. 판매하시면 설치해주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원장님들 학교 귀찮으시면 붙잡아놓고 빨리 하라고. 그까지 다 하라고 한 다음에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 사장님한테. 하실 줄 압니다. 워낙 많이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별도의 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극요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만들겠다고 이건 보건소에 물어보시고 이것도 아마 안 하신 분이 많을 텐데 이걸 제가 기억하기에 잡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모르죠. 알 수는 없죠. 저는 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할 필요 없다고 하면 녹음을 해주십시오. 그 할 필요가 없다고 가끔 한대요. 그러면 그 담당자 명이 녹음되도록 녹음을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원장님들은 초음파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건강보험상으로는 악관절 단순 자극요법이 됩니다. 네.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통증이 있을 때. 감염이 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감염이 있을 때 하면 안 되고 또 안 되는 경우가 뭐 암이 있거나 임신부이거나 또 좀 곤란합니다. 임신부일 때는 저는 물리치료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물리치료 말이 됐네요. 자극요법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 15세가 안 된 환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예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대놓고. 많겠죠? 턱 환자 중에. 턱 환자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제 치과 논문 중에 8, 9, 10세도 있습니다. 관절염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와중에. 초음파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파 레이저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어떤 치과는 초음파를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치과도 있어요. 사고 날까봐. 뭐 이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문제가 초음파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문질러야 돼요. 원래는 여기 보면 컨티뉴어스 법이라는 게 있는데 초음파가 계속 나오게 해놓고 환자분은 환부에 대고 그걸 잘 문질러야 되는데 과연 원장님들 환자분이 그걸 잘 문지를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장비에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장비의 초음파가 아예 초음파 자체가 인터미턴트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기능이 있는 걸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환자분은 가만히 대고만 있으면 초음파가 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훨씬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어요. 특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전 보다가 화들짝 놀라는 게 좀 돌리다가 가만히 대고 계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화상. 핫팩 같은 경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핫팩을 하면 어떠냐고. 이제 그 메디칼 정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터지는 의료사고 1순위가 뭔지 아세요? 핫팩 하다가 화상. 핫팩 저 절대 비춥니다. 핫팩 하다가 화상 입으면 지옥이죠. 내가 이거 별로 치과 수입에 큰 도움도 안 되는 턱관절장에 와서 배워가지고 하다가 환자분이 화상 입어가지고 병원 치료비부터 손까지 붙으면 안 됩니다. 핫팩은 하지 마시고 초음파도 여기 보시면 이 인텐시티라고 강도가 있거든요. 이 강도를 제가 볼 때는 한 1.2 정도 이상은 안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러면 환자분이 아무 느낌이 없다고도 불평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근데 너무 세게 올리면 안 됩니다. 화상 입는 게 제일 문제가 돼요. 이것도 사실은 온열 치료 중에 하나예요. 열이 들어가면 돼요. 진동에 의해서 나중에 열이 발생합니다. 네, 전기 자극용법은 이렇게 경부성 신경 장기 자극이라고 하죠. 이 세 개도 들어가면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어떻게 진동 자극을 일으키는가? 게이트 컨트롤 COE부터 시작해갖고 막 나오는데 모르셔도 전혀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환자의 진통을 유도한다. 환자분께도 딱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전기 자극으로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뭐 특별한 근기지용은 없는데 전기를 쓰잖아요. 원장님들 전기를. 요즘에 심장 수술하고 심장에다가 뭐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 달고 있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뭔가 몸에 뭔가 전자기구를 착용하고 있는 분들은, 의용 전자기구 착용하는 분들은 혹시 하면 안 되겠죠? 그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복합작용요법은 레이저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언토포레시스라고 있는데, 이 아이언토포레시스도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치과의사 중에서 아마 많이 했을 텐데 처음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지만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그래서 레이저를 하시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레이저 자체는 제가 밖에서도 봤는데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좀 개선을 해달라고 설명드렸어요. 헤드폰처럼 머리에 쓰고 환자분 여기다 최대한 착 붙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정리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참 시간이 없군요. 그 다음에 이제 교합에 관련된 치료입니다. 교합에 관련된 치료. 지금 턱관절 장애 진단부터 시작해서 사실 치료까지 거의 한번 훑어본 거예요. 턱관절 자극요법까지. 그런데 이제 환자의 치료가 점점 진행되면서 치료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교합의 부조가 나타난다거나 할 때 교합 조정 같은 걸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마시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알았는데 이걸 뭔지 안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교합 조정. 이 교합 조정은 굉장히 유용하고 원장님들 치주 치료하다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합 조정을 스케일이랑 같이 하면 삭감을 시키거나 뭐 50%만 청구하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둘 다 100% 청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외상성 교합. 이거 상병병이 다 90% 상세불명의 부정기합이에요.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4개까지 가능하다. 6개를 하셔도 청구는 4개밖에 못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주사입니다. 주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취와 그 다음에 세척과 증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거를 보시고 설마 이걸 보시고 그냥 치과에 가서 시술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전문적인 이제 옵저베이션도 하고 실습도 해보고
그러고 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잘못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하거든요. 첫째는 간별진단. 이 보험 청구부터가 문제가 돼요. 원장님들 이거를 실제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걸 청구하면 이건 100% 원장님들 진료 기록부 내고 확인하자고 나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적응증이 턱관절 장애가 없습니다. 적응증에 턱관절 장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를 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전두부 수술 마취 이거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죠. 저도 지금 신병원하고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거든요. 이거 왜 했냐고 저보고 자꾸 서로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언제만 할 수 있냐면 주사치료도 수술이에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세척술을 할 때만, 그 전에 마취할 때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신병원은 왜 하냐는 입장입니다. 세척술 자체에 마취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되게 많아요. 의과는 우리처럼 마취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좀 복잡하고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하악과도가 있겠죠, 여러분들. 네, 하악과도 경부를 향해서 주사침을 잘 배우고 언제든 이 주사침의 길이가 무려 얼마인지 아세요? 38mm입니다. 38mm가 지금 거기다 들어갔죠. 들어가다 보면 과두 경부의 후방에 접촉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소량의 마취를 살짝 합니다. 더 들어가면 이제 아프지기 때문에. 그리고 각도를 약간 틀어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과두 경부의 내측을 진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원장님들께서는 하치조신경 블록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사한 면이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익숙해지면 사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낯설 때는 마취를 했네요. 다음은 관절광 세척술입니다. 관절광 세척술은 이 하악과두의 그러니까 관절낭이죠, 관절낭. 관절낭의 상관절강의 전방에 하나, 후방에 하나 주사침을 꽂고 이 관절강 내부를 세척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장님들께서 이걸 확실을 위해서 시술을 하시는 뜻도 아니고 이 환자가 내가 일반적인 축도합관절 자극요법, 분산신장, 고착해소, 스프린트까지 모든 치료를 다 총동원해서 했는데 환자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잘 안 되니까 이걸 제가 보면 주사바늘을 3개나 꼽았죠. 3개씩이나 꼽고 이제 지금 멀어서 죄송해요. 저기 이렇게 앞뒤가 좀 긴지할 뻔했는데 보면 여기서 이제 식염수를 쏘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이 다음에 고착각까지 성공을 하면 입을 잘 벌리게 됩니다. 그 다음 신의료 기술로 악관절부 증식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원장님들께서 생각 있으시다면 배워서 해보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된 지 1년도 안 됐고요. 아직 이걸 보험으로 할 건지 비급여로 할 건지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은 비급여입니다. 이런 경우에 알고 계세요.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되고 급여 비급여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비급여인데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신평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안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 실제 들어가서 해보려고 하시면 논문도 내라고 그러고 상대가치 점수도 몇 점인지 내라고 그러고 보면 황당합니다.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네, 이것도 뭐 길지만 아까 보신 마취를 하고 이걸 저는 왜 원장님들께서 좀 배우셔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면 이거는 깊은 데를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하기 전에 이계축두신경 마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이계축두신경 마취를 잘 배우시고 하악과도 경부 후방에 하나, 하악과도 후방 원판 후조직이 하나, 그 다음에 축두골과의 부착부가 있겠죠. 거기에 하나, 그 다음에 하악과도 전방에 하나, 하악과도 전방 상방 축두골 부착부, 인대 부착부에 하나. 저는 이렇게 넣어요. 이걸 쓸 때 쓰는 건 포도당
고농도 포도당 많습니다. 20% 포도당 이상. 그러니까 뭐 특별한 문제가 뭐 거의 사고가 날 일이 없겠죠. 정말 이상한 데 주사하지 않는 한은. 본토치만 잘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원장님들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입 안에서. 원장님들이 일상적으로 입 안에서 침입 마취 같은 거 할 때 본토치 확인하시잖아요. 보톡스 올 때도 하시잖아요. 거의 그런 기분이에요. 그걸 턱관절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시술을 하고 환자분께 정말 깜짝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심지어 환자분이 좀 넘어갈게요 이제. 심지어 환자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진작 이런 치료를 저는 그런 말을 잘 들어본 턱관절 치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정말 낫는 건지 안 낫는 건지 환자분도 이거 정말 좋아지는 거냐 그런 치료인데 이 치료만큼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이는 치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동안 제가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한 120명, 13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이 벌써 여기 관골 부위의 감각이 마취가 안 풀린다고 하는 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나면 이제 하기 싫으실 거예요. 한 명 있어요. 지금 한 달째 관찰 중인데 스테로이드 주고 또 한 명은 그 중에 또 두 분은 너무 아프다 이거예요. 주사 맞는 거 자체가 마취를 했는데도 거세게 항의하는 분이 두 분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50명, 60명은 너무 좋다고 하시지만 이거를 감안을 하고 이거 보셨나요? 보세요. 마취만 한 거예요. 마취만 했는데도 이렇게 잘 벌려요. 이제 입을 잘 벌리고 못 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턱관절 장애의 성패를 가름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보세요. 턱관절 환자분이 왔어요. 아프대요. 근데 딱 보니까 입도 잘 벌리고 기능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사실 원장님들 이거는 원장님 환자분한테 좋은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그 환자분한테. 아픈 거는 뭐예요? 아픈 게 원장님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프다는 얘기가? 마취를 해보시면 압니다. 엄청 주관적이죠. 아프다는 건. 아픈 걸 해결해 주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입을 잘 못 벌리는 거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잘 배우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입을 잘 못 벌리는 환자가 사실은 원장님들이 보셔야 되는 환자예요. 네,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제 진료 기록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제 진료 기록을. 연월 일시 여기 보면 쓸데없이 분까지 적었잖아요. 분을 적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연월 일시 파노라마 보통 앞관절 그 옆에 과도 형태 이상 활주운동 부족 소견 결론 적었죠. 네, 그다음 축도항체의 분석 검사 이건 별지를 봐야겠죠. 그다음에 초음파 저축파 분산신장 네, 그다음에 저희는 얼굴 사진을 찍거든요. 네, 그 밑에 다시 파노라마 이 판독소견까지 또 적고 이제 중복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다음에 CBCT 판독소견서도 이 밑에 보시면 네. 간단하게 적으세요. 간단하게. 결론은 항상 뭐예요? 턱관절 장애 환자가 왔는데 CBCT를 찍었어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항상 퇴행성 관절염.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네. 복사 붙여넣기. 네. 소견은 다양하겠지만 소견은 대체로 셋 중에 하나겠죠. 관절의 평탄화, 그죠? 관절의 침식 혹은 관절에 불필요한 오스테오파이트.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청구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파노라마부터 축도학장애 분석검사, 단순 자극요법, 전기 자극요법, 분산신장 치료, CBCT. 이렇게 하고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저는 그날 설명을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다 모으고 CT를 그날 찍어서 그날 열어가지고 해서 환자한테 보여준다고요? 네. 환자분이 별로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시간은 솔직히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진료 끝나면 퇴근을 못하죠. CT 찍은 거 다 열어봐야 되거든요. 열어보십니까? 그러니까 턱관절 장애 진료는 언제도 노가다부터 노가다. 일단 CT 찍으면 그거 다 열어가지고 심표원이 언제 보자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 캡처도 해놓으셔야 돼요. 잘 잘라서 환자분한테도 보여줘야겠지만. 그래서 사실 돈을 시켜보고 싶다. 이쪽은 절대 안 된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 몇 가지 비급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 비급여. 교합장치가 법정 비급여란 말이에요. 법정 비급여. 그게 중요합니다. 악관절 증식치료도 법정 비급여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스플린트 수가를 얼마 받고 계십니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간절한데 제가 알기로는 요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혹은 50만 원 받으시다는 분도 굉장히 많던데. 그러면 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과연 스플린트의 수가는 이게 자동차 보험사에서요, 원장님들 자동차 보험사에서
별도로 수가가 정해지는 항목이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에서 환자분이 치아가 파절되거나 해서 올세라믹 크라운을 하시면 원장님들이 딱 51만 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 51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올세라믹 크라운에?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 완전 투자 전문가님 60만 원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 교합안전장치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느냐? 네, 놀라지 마십시오. 82만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82만 1,400원보다 교합장치 수가를 비싸게 받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희가 임플란트 저수가 치과를 막 욕하죠. 덤핑 친다고. 근데 우리는 과연 스프린트를 덤핑 치지 않고 참고로 저희 치과 수가가 120만 원입니다. 저 엄청 욕합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분은 돈에 환장한 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왜냐하면 저희 치과에서 가까이 있는 다른 종합병원이 교합장치 수가가 70만 원이에요. 황당무계가. 영생이 종합병원인데. 그러니까 원장님들 얼마를 받아야 된다? 최소한 요거는 받으셔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면 좋겠죠. 자동차 그런다고 뭐 환자분이 납득을 하시겠어요? 일단 환자분은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치아 하나를 임플란트 하는데 원장님들 130만 원, 140만 원의 비용을 들이잖아요. 근데 왜 턱관절 양쪽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두 개밖에 없는 관절을 치료해 주시는데 왜 그게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장치 비용이. 그리고 교합장치 만들어 보셨으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교합장치를 다른 치과에서 만들어서 가져왔을 때 정말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비싸게 받으셔야 그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주실 거예요.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도학장애 분석검사의 구성요소 4가지. 이걸 알고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운동 측정 분석검사, 교합검사, 관절 촉진, 근육 촉진. 내가 하면서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중에 하나를 빼먹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턱관절 진단의 치료와 법정 급여와 법정 비급여, 그다음에 자극요법이라는 거. 아까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극요법을 하면요, 그러니까 치과에 와서 자극요법을 한 2가지 정도 하잖아요. 그럼 수가가 얼마 나오냐면 환자 보험부담금이 한 5,800원 나와요. 그러니까 내과하고 똑같아요. 그냥 정말 내과, 약 주는 그런 내과이죠. 그래서 저희 치과는 하루에 40명, 50명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도 힘들어요. 그런 치과예요. 언제든지 절대 뭐 이건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고 나갈 때마다 걱정되는 게 이거를 해서 치과 수입에 도움이 된다? 그건 아니고 정말 내가 치과에 턱관절 환자가 좀 있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최소한 일반 치료를 하다가 근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일반 치료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환자분 입이 안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좀 더 조기에 알고 그런 걸 예방을 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새끼줄로 원장님들 5,300원씩 받아서 언제 그걸 100만 원을 모으려면 어떻게 뭐 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임플란트로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으시던 분이 턱관절 환자를 진료하시면 성에 안 차실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진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